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자청. 늦은 여름밤, 골목길을 걷다가 높다랗게 걸린 중황색 가로등을 보면 주변에 수많은 나방들이 몰려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리등 안에는 이미 죽어버린 나방들이 까맣게 들어있다. 어릴 적에는 그게 참 이상했다. 나방들은 왜 기어코 저 가로등 유리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할까? 불나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빛을 좋아하니 나방들은 빛이 나오는 곳을 향해 날아간다. 다만 정말로 타 죽기 위해서 불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빛을 향해 일정한 각도로 나는 특성 때문에 나선을 그리면서 점점 불을 향해 날아가게 될 뿐이다. 수만 년 전 초원에서는 나방의 생존에 도움이 됐을 본능이 오늘날에는 나방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난다. 이걸 나는 클루지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멍청한 판단을 할까 싶을 때가 있다.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서울대를 졸업한 A는 학창시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부 실력을 갖고 있었다. 지방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교에서 압도적인 1등을 유지했고 어렵지 않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다. 대학을 입학해보니 성적은 중위권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우리과 애들은 다들 집안이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과외나 알바를 해야지. 수저 차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타나는군. 세상 참 불공평해. A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한다. 그러다 중고등학생 시절 자기만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본다. 애들은 학교 다닐 땐 영 지지부진하더니 사업이 잘 풀리나 보네. 저런 머리로도 저 정도인데 내가 났으면 꽤 할만하겠군. 기대를 가득 안고 안정된 직장에 삿불을 던진 후 자신만만하게 창업을 한다. 물론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종종 온라인 창업 강의가 눈에 띌 때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시절 우습게 얘기했던 친구들이라 연락하지 않는다. 걔들이 하는 건 장사야, 내가 하는 건 사업이고. 이렇게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계속한다. 실패는 쌓이고 변명만 길어진다. 이번엔 정말 운이 안 좋았어. 자본금만 더 있었어도 이건 거의 김과장이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어. 갈등이나 좁았던 인간관계는 더 좁아져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새로운 정보를 건네거나 사람을 소개해줘도 신경질적으로 거부한다.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A는 모른다. 자기가 어느새 서울대 나온 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봤다. 심지어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가가 이 문제 때문에 성장 못하는 경우도 봤다. 이 사람은 경쟁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자신의 지위와 평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머릿속 이상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인지 부조화 등 수많은 클루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타고난 좋은 지능도 클루지에 감염되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나는 클루지라는 책을 읽은 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건 심리적 오류가 아닐까 항상 생각하게 되었고 남들의 실수를 볼 때면 저건 클루지야 생각하며 판단력을 고쳐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졌고 사업과 인간관계가 잘 풀리기 시작했다. 고칼로리 음식 앞에서 침이 고여도 이건 내 오래된 유전자의 장난이야 라고 생각하며 참았고 사업상 라이벌이 나타나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다가 실수하지 않으려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잘못과 결례를 잘 참아낼 수 있었다. 누가 나에게 동물적인 본능을 드러내도 저 사람은 클루지에 좀 심하게 감염되셨네. 평생 저러고 사실 텐데 어떡하나 하고 편하게 넘길 수 있었다. 젊고 멋진 남성을 만나도 쓸데없는 경쟁심에 불타오르는 대신 장점을 관찰해 배울 수 있었다. 사업상 입은 작은 손에는 아낌없이 제때에 손질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두가 매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머릿속에 늘 클루지라는 단어를 넣고 다니면서 나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뇌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1.4kg의 해백질 덩어리 뇌는 현대 과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다. 원래 뇌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멍게는 유충일 때는 뇌가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군데 자리 잡고 살게 되면 뇌가 자기 뇌를 먹어버린다. 이제 움직일 일이 없으므로 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는 원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신경 다발이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범용 프로그램이 되었다.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슈퍼컴퓨터인 뇌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 역시 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류, 양수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 영장류로까지 처지며 진화했듯이 우리의 뇌 역시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쳤다. 1970년대 폴 맥클린이라는 신경과학자는 인간 뇌의 진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삼위일체의 뇌라고 불렀다. 삼중뇌 가설, 즉 우리 뇌에는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가 들어있고 이 뇌들은 저마다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삼중뇌 가설은 칼 세이건이 에덴의 용에서 언급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을 담당한다.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개입 없이 적극 반응한다. 눈앞에 길고 꾸물거리는 것이 지나가면 하들짝 놀라게 되는 파충류의 뇌가 뱀이다. 빨리 피해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중간에 있는 것은 포유류의 뇌다.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 이 부분의 경고 등이 크게 켜지기 때문이다. 무리지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뇌다. 가장 바깥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진 뇌가 바로 인간의 뇌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일까 같은 고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쪽의 뇌들에 비하면 다소 반응이 낮고 주의를 집중해야 할 작동한다. 인간은 이 삼중뇌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그런대로 잘 대처해왔고 수많은 동식물의 도전을 물리쳐왔다. 위험한 뱀을 피하고 무리를 지어 위기를 넘었으며 언어를 사용해 문명을 건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뇌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 걸까?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몇 년 전 내가 유튜브에서 5권의 책을 추천했을 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바로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다. 당시 이 책은 서점에서 품절 대란을 겪었고 클루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곤 했다. 책 제목인 클루지는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뜻한다. 게리 마커스는 진화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진화란 이전의 종에서 토른베리가 일어난 후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제한하고 자연이 처분한다. 어떤 진화도 맨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진화는 이전 버전 위에 새로 설치된 업데이터나 패키지 같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낡은 버전 레거시 코드를 내장하고 있어 이걸 다 지우고 새로 짠 코드처럼 깔끔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수많은 약점들 역시 그렇다. 체정을 받치기엔 너무 약한 척추, 명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의 구조, 사랑니, 맹장 등등 우리의 몸은 여러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눈먼 진화 때문에 우리 육체는 수많은 오류를 갖게 되었는데 게리 마커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육체뿐 아니라 내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꼴사나운 것이 되곤 한다. 예컨대 인간의 중년은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 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모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기 쉽다. 게리 마커스 클루지. 유전자 오작동을 이기는 역행자의 사고방식. 클루지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지만 정말 시작하는 건 3명이 될까 말까다. 왜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끓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시대 사람이 새롭게 도전을 한답시고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게 덤볐다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질 것이다.
오히려 그 혜택은 직접 도전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돌아오곤 했다. 따라서 옛 이야기와는 다르게 용사는 후대의 공주를 얻기는커녕 DNA를 남기기도 어렵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이다. 이처럼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열등한 것, 즉 크루즈로 남았다. 과거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격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튜브나 블로그,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겁쟁이 클루지와 게으른 내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포테이토 칩이나 먹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박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일평생 인생을 장악할 수도 없이 돈과 시간으로부터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도전과 혁신이 지상명령이 된 지금 겁쟁이 크루지는 자기 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 평생 가난뱅이 순리자로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클루지 바이러스도 소외감이 있다. 원시 시대에 100명 규모의 부족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같이 사냥을 나갈 사람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사회생활에 최적화되게 진화했다. 자기 평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 이야기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가진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건 잘 들린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가장 일반화된 클루지 바이러스로 인지적 편향, 즉 편견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했다. 그게 그냥 바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곰이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중에 별거 아닌 걸로 밝혀지더라도 큰 상대를 만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남는 정서였을 것이다. 사람이 병 같은 모양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 다리 많은 독충 같은 것을 징그러워하는 것, 쓴맛이 나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을 먹으면 토하는 것도 예전엔 인류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편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가? 전체의 일부만 보고 재빨리 판단하는 어린 짐작은 때로 큰 손해를 초래한다. 어릴 적 여자친구에게 연이어 차이고 난 후로 여자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바보짓이다. 마케팅 회사에 한번 사기를 당했다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사상은 또 어떤가? 10중 8구 망하고 말 것이다. 내 주위에는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 데만 반복하면서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물론 그들은 착실한 순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편견 클루지는 정말 수많은 장면에 등장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비싼 물건을 살 땐 편향에 빠져 한두 가지 근거만으로 결정한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최근 시골에 집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매물을 구경했다. 내내는 그만 고민하고 빨리 좀 골라. 내 채 정도 봤으면 충분해. 다 비슷하잖아. 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 채 좀 보니까 더 보기가 귀찮아지고 피로감이 막 밀려왔다. 나는 그것이 클루지가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클루지는 과자 하나를 살 때나 집 한 채를 살 때나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서 클루지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몇 년은 살 집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야. 만약 잘못 사면 팔지도 못하고 큰돈이 몇 년 동안 묵혀버리게 돼. 그렇게 돼서 괴로울 때 감정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더 많은 매물을 볼 의지가 생길 거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 덕분에 얘 마음에 드는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약하지 않을 수 있었다. 클루지가 만들어내는 편향은 매우 일반적이라서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다.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자.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에 이르며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 내로 사망했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2번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여긴다. 이 감정 후리스틱, 감정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내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구를 넣느냐, 추상적인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손쉽게 성공한 것도 인간의 후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썸네일 2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인생을 바꿔준 책 5권. 오타쿠 흑수저를 10억 연문자로 만들어준 책 5권.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다. 그리는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역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감정 휴리스틱에 빠진 게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요컨대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건드려졌는지, 또 무엇인가를 어필하려고 할 때는 그 표현에 정말 구체성이 살아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뇌의 적극적인 반응을 일단 멈추고 나쁜 감정을 잘 가라앉혀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요지도 같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과 감정의 상당수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결과로 이끄는 것일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평소에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5가지를 던져보려 한다. 질문 1.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판단 오류를 분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판 오작동. 원시 시대에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하여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현대에 우리는 수십억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마라. 평판을 신경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질문 2.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패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자. 무엇보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실, 회피, 변형.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기쁘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잃어가고 있으라고 생각하면 내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계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여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유전자의 오작동은 수없이 많다. 이에 대해 궁금하다면 내가 도움을 받은 책 크루지, 행동경제학, 생각에 관한 생각 등을 권하고 싶다.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가볍게 공부해 볼 시간 생각이라면 휴리스틱을 검색해서 읽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오작동을 극복하고 35분을 취하다. 유전자 오작동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201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봐 이미 레드 오션이라서 등 수만 가지 이유로 미루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때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다.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5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다. 유튜브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100명 중 90등으로 늦게 출발하는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다. 인간은 모두 심리적 오류에 시달린다. 하지만 100명 중 1등은 타고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절대 늦은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초보 유튜브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 생각했다. 출발을 한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이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이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접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개발 유튜브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권투 선수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한 명씩 불량배를 무찌를 때마다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린 시절 훈련으로 쌓은 권력과 체력, 기술 등으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현재 세상이 이 보상금을 받는 권투 선수의 삶보다 쉽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권투 선수가 운동을 해둬서 신체의 최적화를 이뤄내면 그것으로 평생 돈을 벌며 살듯이 인간 또한 한번 뇌를 최적화해두면 일평생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불량배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비축해둔 체력이 약해진다. 시간과 돈을 1대1로 맞바꿔야 하는 한계를 가진 권투 선수보다 훨씬 유리한 세계가 펼쳐진다. 최적화를 해둔 뇌는 날로 뇌가 업그레이드 되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마치 노벨상을 탄 학자나 최고의 기업가들의 전성기가 대부분 5, 60대에 오듯이 말이다. 나아가 뇌를 최적화해두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챕터는 이러한 뇌의 최적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떼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는 천지 차이로 나뉜다. 그러니 뇌를 최적화함으로써 뇌 자동화를 완성시켜야 한다. 20살 때 종교가 없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언어 영역이 문제였다.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이었다. 노력에 비해선 처참한 성적이었다. 나중에도 악몽을 꿀 때면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독해력뿐만이 아니었다. 어릴 적 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았다. 20대 초반에 거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20대 중반부터는 예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패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31살이 되면서부터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 요즘은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않는다. 물론 언젠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어릴 때에 비해 머리 회전이 놀랍도록 빨라졌다. 신뢰성 있는 검사는 아니었지만 20살쯤에는 IQ가 109 정도였는데 29살에는 129 수준이었다. 34세 측정했을 때는 136까지 올라가 있었다. 물론 IQ는 같은 나이대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 수치들은 테스트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여 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빨라졌다. 그 당시 나는 정보 입력에 버프링이 심했다. 결정도 느렸고 계산도 느렸다.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곤 했다. 하지만 내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뭔가가 크게 변했다. 뇌를 폭리로 성장시킨다면.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릴 적에 한 번쯤 내 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아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노먼 도이지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시각장애인의 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큰 해마, 뇌에서 공간과 기억을 맡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런던 시내에는 있는 2만 5천여 개의 도로와 광장을 외웠기 때문이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서 IQ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 훈련만으로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따위의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뇌의 복리라는 개념이다. 복리의 힘은 대단해서 10억 원을 매년 20%씩 불릴 경우 20년이 지나면 38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변한다. 실제로 가치 투자의 달인인 워렌 버핏은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6%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복리로 누적되어 182만 %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복리 개념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좀비를 생각해보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에겐 특이하게도 좀비가 하나 있다고 하자. 이 좀비를 상대 진영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좀비가 상대편 군인 1명을 문다. 곧 좀비는 2명이 된다. 다시 그 좀비가 1명씩 더 물면 좀비는 4명이 된다. 곧 8명, 16명, 30명 오래지 않아 상대편 군인의 절반이 좀비로 변한다. 좀비가 절반을 넘었으면 단 한 단계 후에는 전원이 좀비가 된다. 복리는 이처럼 기하급수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맨 처음에는 원금 혼자 이자 좀비를 낳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이자도 다시 이자를 낳기 때문이다. 내가 21살에 파격적 성장을 이룬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원래의 지식이 100 정도였다고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딱 1%의 지식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그렇게 1년에 12권씩 읽었다면 가정하면 10년 뒤 지식의 양은 얼마가 될까? 놀랍게도 330, 즉 3.3배가 된다. 겨우 한 달에 한 권 읽었을 뿐인데 그런데 당시 나는 1년 남짓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물론 모두 다 정독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별로인 책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 새로 들어온 지식이 좀비가 돼서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고 흡수하고 다시 그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는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복리로 불어난 지식 덕분에 군대 갈 때까지 7년간 대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어 영역 만점을 맞을 수 있었다.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식 발달은 복리로 이루어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책뿐 아니라 신문조차 읽기 어려워하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봐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화를 낸다. 대화를 해봐도 답답하다. 그런데 평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하고 책이 아닌 다른 글들도 잘 이해한다. 그러니 언제고 또 책을 집어들고 고급 정보를 얻는다. 이 두 분류의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어휘의 양이나 이해의 속도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깊이에서 다르다. 꾸준한 독서로 단련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라도 기존 지식을 통해서 쉽게 흡수한다. 뛰어난 운동선수는 다른 종목의 운동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것과 같다.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교수가 말하길 독서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라고 했다. 독서 양극화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 젊은 적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다가 60세가 되어서 복리 저축 상품에 가입해봤자 복리의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한다. 워런 버핏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중 하나로 주식을 11살에야 시작한 걸 꼽았다는 사실은 일찍 시작하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개의만 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 21살이 아니라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일찍 독서를 시작했더라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취를 거뒀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는 고수 형님이 한두 마디 툭 던져주면 머릿속이 팍 깨이면서 눈앞이 밝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책이란 것은 동네 형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내 유튜브를 보고 자극받아서 추천 도서 5권을 읽은 사람들은 일종의 안경을 얻었을 것이다. 그 책들을 추천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그 뒤로 자기 생각의 오류를 인식하고 클로지, 사람을 지배욕, 자극용, 안정용 타입으로 구별하고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정리하는 나 역시 클루지를 읽은 후로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서 무수한 클루지들을 알아보게 됐다. 나는 아마 평생 클루지 안경을 쓰고서 클루지들을 없애면서 살 것이다. 만약 누구든 인생의 초기에 이런 좋은 안경들을 갖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그 복리 혜택을 볼 수 있다. 20살부터 내의 복리 저축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동갑내기 30살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식이 쌓인다.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닌 영화만 보더라도 기존 지식이 발동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사업 관련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밥 먹으러 라멘 집에만 가더라도 메뉴 구성, 내부 인테리어, 직원 교육 정도 가게의 순이익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매일 만나는 수십 곳의 회사와 매장의 케이스 스터디가 된다. 살아가기만 해도 지식이 풍류로 쌓이는 것이다. 반면 평소 아무 지식도 쌓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안경을 쓰지 않는 것과 같기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뒤늦게 깨닫는다 해도 일찍 깨우친 사람과의 격차는 좁힐 수 없다. 남들도 계속 뛰고 있으니까. 내 최적화 1단계 22 전략. 늦은 나이에 철학과에 입학한 나는 늘 같은가 동기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취업 준비를 안 하느냐 소리를 들었다. 나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는 1학년부터 2학년 겨울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몰두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쓴 것은 아니고 하루 평균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수많은 자서전과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나는 토론 동아리와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토론은 소음에 가려진 신호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나머지 시간엔 놀았다. 사실 나도 불안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 하나는 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책 읽기와 글쓰기 딱 2가지만 하자. 내가 지금 뭘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독, 다작, 다상냥 많이 생각하기로 기본기를 다져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거다. 이제 10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졌고 또래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투투 전략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프리다 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들은 글쓰기를 즐겼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 철학자, 기업가 상당수가 글을 잘 쓴다. 그들이 천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다.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다. 야구선수 출신의 유튜버, 야신야득, 미식축구를 했던 유튜버 말왕 등은
코어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 남들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뇌의 코어를 단련해 두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나는 각기 다른 사업을 어렵지 않게 성공시켰으며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책 쓰기 등 뭘 해도 손쉽게 목표를 이뤄냈다. 그 비결은 뇌의 코어를 단련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단련에 실패하며 두뇌 또한 단련하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린다. 비교해보면 둘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일단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한 번에 8개 정도 될 수 있는 중량을 3세트 반복하면 된다. 8개를 들었다 놨다 한 후에 2분 쉬는 걸 3번 반복하는 3세트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먹고 48에서 72시간을 쉬어주면 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실패한다. 왜일까? 이 간단한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 힘들어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0분에서 20분만 운동한다. 그럼에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몸 좋으시네요, 헬스하시나 봐요 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혹은 자의식 때문에 본인이 정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매일 한두 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3세트만 해도 되는 운동을 10세트씩 한다. 3. 근육 휴식 시간이 중요한데 이를 어긴다. 4. 프로 보디빌더에게나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한다. 5. 즉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 모른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실패하는 이유 또한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2.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3시간 수면, 미라클 모닝, 말도 안 될 정도의 노력 등. 3. 내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아니 무시한다. 4.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에 자기 체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5. 책에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곧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투투 전략은 가장 좋은 내 최적화 방법이다.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수년간 일주일에 몇 회씩 근력 운동을 반복한다. 그 결과 대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꾸준히 근육을 자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의 근육 또한 자극이 가능하며 성장할 수 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덤벨을 들어 올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투투 전략이란 별게 아니다. 이는가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23살에야 대학을 들어갔음에도 이는간 투투 전략을 실천하여 24 겨울에 첫 사업을 성공시키고 매월 순수히 3천만 원을 벌었다.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다시피 한 반전이었다. 이 글을 보고 기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 독서까진 알겠어. 근데 글까지 써라고? 나는 당신에게 작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예전에 나라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저 인생 공략법, 부의 지름길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한 길을 구르면 된다. 남들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망할 주식에 달려들 때 재빠르게 익절하는 안목, 남들이 덜덜 뜨는 폭락장에서 싸게 매집하는 배짱을 키우면 된다.
남들 말만 듣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체득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며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 된다. 이 인생 공략집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다.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를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그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 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 언어 지능 영역인 촉두엽,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자뇌를 활성화한다. 책 내용에 따라서 감정과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전가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듯 뇌 근육이 증가하여 코어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실행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나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시키면 항상 느리게 행동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패닉에 빠지며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다 20대 후반을 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변과 누구보다 빠른 이해력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난 상위 0.1%로 빠르고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과거를 생각하면 두뇌 회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게 말이 되냐 싶을 때가 많다. 독서 외에 글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20대 초반에 매달 4천만 원 넘게 벌고 있는 사학가를 만났다. 평소 책 없이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고 믿는 내게 이 친구는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려 했으나 사람들이 글을 너무 못 써서 보기 싫었다는 것이다. 대신 자신은 글쓰기를 했고 덕분에 똑똑해진 것 같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책 읽기만큼 중요한 건 글쓰기다. 사실 나는 최근에는 글을 많이 쓰지 않는다. 사업이 모두 제 기도에 올라있고 내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느꼈으다. 하지만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시 글을 쓸 것이다. 내 머리를 가장 좋게 만든 것이 글쓰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 책을 통해 투투 전략 개념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뇌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기거나 이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 일수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청이 투투 전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두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는 사람과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군 하면서 써 읽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릿속엔 전혀 다른 것이 남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책을 더 읽고 글도 써볼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자기계발서의 제목만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서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데도 있는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이라도 글을 쓰라. 정 못하겠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황금 지식에서 스터디를 모집해라. 앞에 환경설계에서 말했듯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개설해 매주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다.
대학 시절에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사실 투투 전략을 매일 실천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이 책을 읽은 사람 중 이걸 실천하는 비율은 0.1%도 안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실천하는 비율은 그중 5%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매일 아침 천근 같은 몸을 일으켜 회사에는 나가면서 저녁에 책상에 앉아 글 한 줄 쓰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당장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생에 걸친 복리저축임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자수성가한 수많은 역행자가 그토록 많은 책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도 그냥 다 핑계일 뿐이다. 95%의 사람들은 곧 포기할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자.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99%에 가까우니까 이것만 해도 남들을 훨씬 앞지를 수 있다. 역행자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매일 책을 읽으면 최고가 될 거란 걸 안다. 하지만 게을러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대신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책을 읽자. 이것만 해도 상이 5%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며 10년을 보냈다. 그 결과 나는 최악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